내년에는 저는 상반기까지는 지지부진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 하반기부터는 전세나 매매 두 개 중에는 무조건 한 개가 오른다고 보고 있고요. 네. 빠르면은 전세가 움직이면서 매매하고 동시에 움직일 수도 있고, 늦으면은 매매가 조금 후행해서 움직이니까 결국 24년도 말 정도 되면 변곡점이 일어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희 채널에 또 오랜만에 또 나와주셨는데 그 사이에 또 부동산 시장의 또 분위기가 또 막 바뀌고 있는 것 네, 같아가지고 맞습니다. 지금 시장 분위기는 어떤지 한번 정리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전체적인 분위기는 약간 위축된 건 맞고요. 근데 이게 위축이 어디서 왔는가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네. 근데 작년부터 투자자분들이나 집을 갖고 계신 분들이 돌아온 전세를 매도로 선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물이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네네. 대신에 전세는 줄고 있고요. 선택을 매도 쪽을 바꾼 거죠. 그게 원래 계속해서 누적됐다가 이 12월에 대출이 축소됐잖아요. 네. 수요와 맞물려서 그래서 시장 위축되고 있는 거죠. 그러면은 사람들이 매물을 좀 많이 내놓고 네. 대신에 이제 전세는 좀 이제 상대적으로 좀 줄게 되는 네. 그렇게 좀 바뀌게 된 어떤 뭐 그런 계기나 뭐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전체적으로 시장에 대한 관망이 비유가 조금 바뀌었다 보고 있습니다. 아 바뀌었다. 네. 그럼 언제를 기점으로 좀? 원래 제가 원래 다주택자이기 때문에 네. 제 상황을 이야기하면 정확할 거예요. 제가 원래 전세를 2개 하고요, 매매를 2개 했습니다. 매도를. 네네. 제 비유가 바뀐 게 아니고요. 시장의 판단에서 네. 지금 이 역전세가 오기 때문에 역전세를 넘기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매도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선은 내가 가진 것 중에서 좀 상대적으로 조금은 나쁜 거 먼저 좀 그렇죠. 정리하고 그래서 위기를 넘기기 네, 위해서. 그 돈으로 전세를 우선 메꿔줘야 네. 되니까. 그래서 실제 전세 자금 반환 대출이 나와 있지만은 현장에 나가 보면은 대출 잘 안 돼요. 네, 맞아요. 네. 그래서 매도를 통해서 이 위기를 넘기는 거죠. 그래서 이게 원래 4, 4분기하고 내년 1, 4분기가 아마 절정일 거예요. 요 구간을 넘겨야 되거든요. 네. 그러면 내년부터는 또 분위기가 또 바뀔 거라고 생각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어떤 역전세가 오는 동시에 또 전세 상승이 또 같이 온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는데 네, 맞습니다. 그건 어떤 건지 한번 또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전체적으로 집을 갖고 계신 분들이 원래 매물들이 한 6대 4 정도로 분포되어 있어야 되거든요. 매도 6, 임대 4. 근데 지금 분포가 7대 3이나 8대 2로 돼 있어요. 매도 쪽 많이 쏠려 있고 저는 제가 줄었습니다. 네. 그 작년보다 전세 같은 게 많이 줄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하반기나 내년 되면 전세가 더 줄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전세에서 또 다시 매매를 자극할 수 있는 그런 환경으로도 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상황으로는 지금 다시 변곡점이 왔다 하락으로 그렇게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근데 이제 매물이 늘어나면 이제 아무래도 이제 뭐 팔려는 사람들은 늘어나는데 사는 사람들이 좀 적다 보니까 매물이 이제 쌓이는 거로 이제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러면 이제 매매 가격은 좀 하락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는 게 아닌가요? 당분간은요. 당분간은? 네, 당분간 그렇게 갈 수 있죠. 이제 한 6개월 정도는. 6개월 정도. 네. 그러면 이제 그 6개월 이후에 바뀐다는 거는 아까 말씀하신 어떤 역전세나 이런 것들이 해결되면서 다시 어쩔 수 없이 전세 부족으로 매매를 선택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가는 거죠. 그런 식으로 약간 지금 또 변곡점이 왔지만 다시 또 반년 뒤에는 또 올 수 있다. 예, 저는 그렇게 또 보고 있습니다. 특히 지방은 그게 아마 거의 맞을 거라 보고 있고 서울은 좀 애매하긴 한데요. 그럴 가능성이 너무합니다. 그러면 예. 또 요것도 한번 좀 여쭤보겠습니다. 최근에 뭐 서울 쪽은 뭐 작년에 뭐 실거래가 기준으로 보면 한 22% 빠졌다가 또 올해는 뭐 13%, 14% 상승한 걸로 막 통계 나오고 있는데 네네. 뭐 지방은 좀 다를 수도 있지만 그러면 지금 뭐 어떤 현장에서 느끼는 바는 어떤 뭐 서울이나 뭐 지방 어떤 느낌이셨는지 올 한 해. 근데 거의 똑같아요. 거의 이제 1급지 위주로 상승 많이 했고요. 네. 2급지는 좀 덜했고 그래서 금리가 하락한 만큼 떨어졌다가 다시 반등했다고요. 지금은 멈춰 있는 상태죠. 그 상태 지금 최근에 약간 주춤하는 상태고 네. 거의 그 전체 흐름은 똑같습니다. 아 그래요? 거의 똑같습니다. 지방도 똑같습니다. 예, 똑같아요. 느낌. 그러니까 상급지들은 좀 많이 예, 회복을 맞습니다. 하고 네. 아직은 뭐 중급지라고 해야 되나 네. 이런 데들은 아직은 조금 네, 반등이 조금 해도 좀 약하게 했고 그래서 갭은 약간 벌어져 있는 상태고요. 근데 이제 전체적인 분위기나 큰 흐름은 거의 똑같아요. 네, 그러면 이렇게 된 게 결국에는 뭐 어떤 금리의 영향이라고 봐야 될까요? 뭐 금리의 어떻게 영향도 봐야 될까요? 최근에 이제 시장 금리가 좀 올랐으니까 그 영향도 네. 있고 최근에 이제 뭐 대출이 좀 컸겠죠. 규제가 있었고 그리고 이제 매물이 계속 늘어나다 보니까 그거 영향도 있었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복합적인 영향이 있었다 봅니다. 왜 제가 이걸 여쭤보냐면은 이제 우리나라는 벌써 한 6번인가 지금 이제 동결을 하고 있고 네. 미국도 지금 한 2번 동결을 했고 뭐 당분간 또 동결한다 뭐 이런 분위기가 있다 보니까 여름까지만 해도 막 금리 얘기 많이 했었다가 네네네. 지금은 사실 금리 얘기하는 분들이 뭐 별로 없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이런 금리의 어떤 동결이나 뭐 이런 게 어떻게 좀 시장에 영향을 미친다고 봐야 될지. 근데 금리의 어떤 우리 영향이 지금까지 우리 부동산 역사에서 네. 시장에서 이제 체감하게 느낀 건 이번이 처음이었을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 아마 한번 돌이켜 보세요. 금리 때문에 내렸다 이런 말을 잘 한 적 없었거든요. 네, 사실 근데 그런 건 없었죠. 왜냐하면 매매 시장이 우리가 시세 차익이기 때문에 네. 그 변동성이 크게 나오면은 금리의 어떤 변동성보다 시세 차익에서 다 흡수되거든요. 그 최근에 이제 그렇게 된 거는 금리의 변동성이 임대의 변동성보다 더 크거든요. 너무 좀 급격하게. 예, 극히하게. 그래서 그걸 때문에 수익률 맞추는 과정에서 매가가 크게 떨어진 거기 때문에 네. 지금 그 이제 수익률 거의 다 맞춘 상태고요. 지금부터 이제 공급에 영향을 받는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아직 금리가 아직 내려가지 않았는데 네. 또 반등했다는 거를 좀 네. 약간 그게 좀 이해가 안 되는 분들도 좀 많이 있거든요. 왜냐면 여전히 금리가 높은데 왜 시세가 이렇게 내려간 건 이해하는데 네. 다시 왜 반등했을까? 너무 많이 내려갔죠. 아, 너무 많이 내려간 네. 게 회복된 것이다. 네. 근데 지금 왜냐하면 시장에서는 그 수익률하고 균형을 맞추려고 스스로 이제 그 자정 기능이 있거든요. 네. 미국 같은 경우도 금리가 올랐다 떨어졌다가 지금 매매가 다시 오르거든요. 똑같은 원리죠. 우리도 떨어졌다 맞추고 다시 가는데 그 사이에 이제 공급이 그 역할을 해야 되는데 공급이 이제 들어와서 한 역할이 너무 시간이 걸리니까 매가가 한 거죠. 매가가 해서 그 이제 수익률 맞추는 과정인데 지금은 그 이제 금리 변동이 심하다 보니까 계속 출렁거린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게 저는 거의 끝나가고 있다고 보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 아까 말씀하셨던 뭐 이제 상급지나 이런 데들은 아무래도 뭐 이제 많이 빠지면 네. 사람들이 이제 막 선호하니까 먼저 좀 오른 거고 중급지든 뭐 이런 데들은 아직은 이제 약간 쏠림 현상 때문에 회복은 못한 거지만 그럼 여기도 뭐 결과적으로는 좀 회복을 한다고 봐야 될까요? 너무 많이 빠졌으면? 해야 되죠, 당연히. 왜냐하면 시간이 지나면은 결국에는 지역의 차이가 많이 나게 되면은 네. 갭을 메우게 돼 있잖아요. 지금은 당장은 이제 힘들지만은 네. 서서히 갭을 메울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아, 왜 네. 제가 요거 여쭤보냐면은 이제 보통 뭐 1주택자 가지고 계신 분들이 이제 집을 팔고 이제 옮겨가려고 다들 많이 하시는데 내가 가려는 데들은 이미 많이 올라버리고 네. 내가 가지고 있는 건 안 오르니까 네, 맞습니다. 좀 어떻게 해야 되냐 뭐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네. 있는데 이것도 시간이 지나면 조금 그 내가 가진 것도 좀 회복이 된다. 근데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내년도 집값은 뭐 어느 정도 좀 약간 상승이라고 좀 봐야 될까요? 어떻게 보세요? 내년에는 저는 상반기까지는 지지부진할 거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하반기부터는 전세나 매매 두 개 중에는 무조건 한 개가 오른다고 보고 있고요. 네. 그 빠르면은 전세가 움직이면서 매매하고 동시에 움직일 수도 있고 네. 늦으면은 매매가 조금 후행해서 움직이니까 결국 24년도 말 정도 되면은 변곡점이 일어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뭔가 막 하락이나 이런 것들의 어떤 네. 뭐 그런 느낌이 더 강하게 받고 있는 분들이 더 많은 것 같은데 네. 그럼 내년 하반기 되면은 뭐 지금의 분위기랑은 좀 약간 좀 다르게 느껴질 수도 있겠네요.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요. 네. 이유가 이런 거죠. 뭐 지금 매물이 엄청 많이 적체돼 있다 하잖아요. 네. 근데 매물이 많다 적다의 기준이 지금 모호해요, 사실은. 매물 우리가 통계 낸 게 2020년부터니까 이제 3년밖에 안 됐거든요. 네. 그래서 과거부터 시작하게 되면 지금 차고 많은 거죠. 근데 그 전에는 얼마나 많은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모르기 때문에 이 재고 주택 시장에는 매물이 많기 때문에 하락의 어떤 영향이 크게 있는 거지만은 다가오는 입주 물량 있지 않습니까? 네. 그쪽 물량은 상승 환경이거든요. 음. 그러면은 우리가 선택을 해야 돼요. 상승 환경에 우리 다가올 상승 환경에 선택할 것인지 아니면은 지금 재고 주택에 있는 환경에 선택할 것인지 두 개 중에 선택을 해야 되거든요. 네. 어떤 구축을 것은- 살 거냐 신축을 살 거냐. 네, 그 네. 환경이에요. 환경이. 네. 재고 주택은 하락 환경을 지금 만들고 있고 네. 공급 환경은 상승 환경을 만들고 그게 이제 교차 시점이 2024년이거든요. 그렇겠죠. 근데 사람들은 뭘 선택하냐? 나는 지금 재고 주택 시장을 보고 매도를 선택할 것인지 아니면은 다가올 상승 환경에다가 매수를 선택할 것인지 그건 본인이 선택해야 네.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매수를 선택하라고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신축 시장이 위축된 게 더 크다. 크다. 영향을. 크다. 왜 지금- 이게 더 클까요? 왜 그러냐면은 재고 주택 시장은 누군가 거주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빈 공간이에요. 네, 빈집이 아니기 때문에. 네. 여기는 돈은 수요예요. 왔다 갔다 돈은 수요고 여기는 빈 공간에 들어오고 빈 공간에 적은 게 훨씬 영향이 큽니다. 그게 지금 계속해서 적기 때문에 이쪽 네. 영향이 크다고 보거든요. 네. 시간이 지날수록. 그래서 지금 후반부에 갈수록 시장의 영향이 상승 환경이 크기 때문에 네. 상승 환경에 지금 배팅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기존의 매물들이 늘어나도 거기엔 어차피 전세로 살든 월세로 살든 집주인이 살고 있는데 예. 그게 팔려봐야 어차피 거기에 있는 사람은 여전히 누군가 살고 있을 거니까 그렇습니다. 네, 맞습니다. 실질적으로 매물이 는다고 해서 공급이 늘어나는 거는 또 아닐 수가 네, 맞습니다. 있으니까 실질 공급은 빈집인데 네. 빈집은 지금 내년이 뭐 사상 최저다 뭐 이런 얘기를 막 하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그게 더 영향을 더 줄 것이다. 지금 뭐 어떻게 지금 판단하는 거는 뭐 개인의 차이인데 제가 보는 경우는 지금 내부에 있는 물건은 변화가 굉장히 심해요. 네. 어떤 정책에 의해서 어떤 한시적으로 어떤 양도세 하겠다고 이렇게 정책 발표하게 되면 매물 확 늘어나잖아요. 네. 또 쑥 줄어들입니다.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근데 이쪽에는 수요가 움직여요. 움직이는 수요를 우리가
예측할 수 없어요. 네. 근데 공급은 고정돼 있잖아요. 네. 그 고정돼 있는 걸 가지고 우리 예측하는 게 더 합리적이에요, 사실은요. 예, 그래서 저는 조금 더 고정돼 있는 입주 물량에다가 배팅을 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내년에 이제 공급 물량이 좀 적다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뭐 아무래도 이제 서울을 뭐 기준으로 좀 말해 보면 내년이 정말 최저긴 한데 최근에 또 서울시에서 내년은 좀 그렇지만 내후년 뭐 내후후년은 또 괜찮다 평균적으로 뭐 이런 얘기도 네. 막 하거든요. 실제로 이제 공급 물량이 많이 적은 편인가요? 근데 우리나라 전체로 보게 되면은 네. 내년은 그냥 보통 수준이고요. 서울만 보면 아주 적죠. 역사상 최고 적은 해가 내년이고요. 지역마다 이제 조금씩 차이 나는데 지방이 좀 많이 적고요. 수도권은 25년 들면은 또 많이 적어집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이 공급을 어떻게 해석하냐면은 한 해 한 해로 공급을 해석하면은 이게 시장 예측가 힘들어요. 네. 왜냐하면 어떤 시장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는 이제 누적 공급이 돼야 되거든요. 물을 우리가 컵에 물을 부으면은 처음에 우리 빈 컵에다 조금 차잖아요. 근데 계속 붓다 보면 넘치죠. 그게 이제 누적 공급과 똑같은데 1, 2년, 3년 이렇게 해가지고는 시장을 파악하기 힘들고요. 긴 시간에 걸쳐서 우리가 누적 공급 적을 때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데 우리가 이제 수도권 시장 같은 경우 도시가 크기 때문에 이 누적 공급량이 되게 길게 영향을 미칩니다. 네. 긴 상승과 긴 하락을 만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는 관점은 많은 부분에 지금 공급이 돼 있는데 최근에 들어서 약간 줄어드는 건 사실이에요. 근데 제가 보는 건 한 2026년 정도 되게 되면은 컵에 물이 다 찬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 당분간은 적지만은 3, 4년 뒤에는 어느 정도 찬다. 네. 근데 충분하다. 지방은 좀 달라요. 근데 왜 그러냐면은 서울은 공급에 대한 사이클이 되게 길고요. 지방은 사이클이 짧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물이 비워지는 시간이 짧고 네. 물이 채워지는 시간이 긴 곳이 수도권이기 때문에 네. 근데 이걸 이제 사이클을 우리가 어떻게 보냐면은 2013년부터 지금까지를 한 사이클을 볼 것인지 수도권을 아니면은 단기적으로 볼 것인지 차이인데 저는 한 사이클을 보거든요. 네. 이 한 사이클에 나오는 공급량이 충분히 누적되면은 시장이 저는 끝난다 보고 있어요. 그게 안 되면은 저는 계속 간다 보고 있고 지금은 안 돼 있다 보고 있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25, 6년 정도까지 가야지 시장의 어떤 사이클이 끝난다. 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약간 금리가 너무 급격하게 오른 것 때문에 일시적인 충격이고 네. 아직 시장이 끝난 건 아니다. 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방금 말씀해주신 걸로 생각이 드는 질문인데 지방은 어쨌든 사이클도 좀 짧고 네. 그리고 이제 지방은 이제 공급도 좀 적다고 아까 말씀해주셨으면 그 2010년 초부터 해가지고 뭐 2013, 14년까지 막 지방이 네. 막 공급도 적고 하면서 막 올라갔던 네, 시절이 있었는데 맞습니다. 그런 게 다시 재현될 수도 있을까요? 지금은 약간 상상이 안 되지만. 지방의 모습은 거의 똑같아요. 근데 이제 상승의 폭은 과거보다는 그렇게 나오진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은 그 당시에는 2008년 금융위기 당시이기 때문에 외부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근데 지금은 제가 볼 때는 그 정도는 아니고요. 그래서 공급도 과거보다는 많이 줄지 않았기 때문에 그 정도 역할을 하지 않지만은 공급 많이 줄은 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그럴 가능성 농후한데 상승의 가능성은 굉장히 농후하지만은 가격의 상승폭은 그렇게 되지는 않을 거라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때만큼 심각한 수준은 아니기 때문에. 심각한 수준 아니다. 네. 그런데 이제 지방이 제가 이거 왜 여쭤보냐면 지방은 지금 뭐 미분양도 많고 네. 막 이렇기 때문에 공급이 적다라고 말하면은 약간 네. 좀 받아들이는 분들이 뭐가 지금 미분양이 많은데 무슨 공급이 적냐 이런 생각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가지고 네. 근데 이게 어떤 관계인지. 근데 미분양은 대구만 많지 다른 지방은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네. 그래서 대구가 사실 완공업이 된 상태에서 미분양 늘어난 거거든요. 근데 다른 지방 같은 경우는 그냥 평상시 미분양 정도 보시면 되고 미분양이 작은 편입니다. 근데 미분양을 너무 이제 이렇게 확대 해석하시는 분들 많은데 미분양은 그냥 시장의 어떤 재고주택 시장이 움직임에 따라 같이 움직이는 동행지수라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시장이 나빠지게 되면은 같이 늘어나고요. 좋아지면 줄어들고 이렇게 되거든요. 네. 최근에 몇 개월 줄었잖아요. 네. 대구도 많이 줄었어요. 지금 뭐 6만 이하로 내려간 걸로. 네, 대구도 13,000이 지금 만까지 줄었어요. 3,000 줄었어요. 올 1월부터. 그래서 시장이 좋아졌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근데 지금 또 이제 아마 서울도 분위기 또 안 좋아졌잖아요. 네. 또 미분양 좀 늘 거예요. 시장이 좋아지면 되는 거기 때문에 미분양을 너무 이제 큰 관점을 보지 마시고 재고주택 시장이 움직이는 모습을 보는 게 오히려 도움이 되는데 미분양을 기회로 삼는 게 더 좋아요, 사실은요. 미분양이 늘어나면 오히려 기회다. 기회다. 저는 왜 그러냐면은 사실 대구를 예를 들어 볼게요. 네. 대구가 지금 만 세대가 미분양인데 내년에가 2만 천 정도가 입주 물량이고 그 다음에가 12,000 떨어지거든요. 네. 그 속에 미분양이 있다고요. 그 실제 그걸 빼버리면은 입주 물량이 반으로 줄어버려요. 그러니까 실제 시장에 입주해서 영향 미치는 거는 네. 반토막이 난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대구도 내년 되면은 거의 뭐 후반부터 거의 다 회복한다 보거든요. 공급에 의한 그 영향 거의 다 지나간다 보고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급이 좀 과다하게 된 거는 이제 내년 말 정도 되면 다 정리가 된다. 회복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 되면은 오히려 그 이후에 공급되는 양이 오히려 더 중요한데 더 중요하죠. 그 부분은 이제 확 줄어드니까. 네. 그럼 지금 뭔가 대구 쪽 계시니까 네. 대구만 하면 벌써 이제 이 시청자분들은 뭐 거긴 절대 안 될 것 같아 뭐 이런 생각들 하실 수도 있는데 네. 그게 생각보다 짧게 앞으로 한 1년 정도만 좀 고생하면. 전 그거부터 짧다 보고 있어요. 어. 누적 공급량을 보게 되면은 내년 중반기부터는 물량이 별로 없어요. 예, 그리고 거기다 미분양 빼버리면 더 없습니다. 그 시장 더 빨리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빠를 거예요.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제가 이제 시장을 느리게 움직인다 이렇게 말씀 많이 드리거든요. 왜 느리게 움직이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건 대출 관련돼 있습니다. 대출이요. 예, 대출 때문에 시장이 느리게 움직인다. 과거처럼 빠르게 움직이지 못한다. 대신에 시장은 이제 좋아지지만은 빨리 가지는 못한다. 이건 대출에 영향이 있다. 금리가 높기 때문에 그 영향이 있을 거라고 이렇게 말씀드려요. 그러니까 예전 같았으면은 좀 분위기만 좀 좋아지면 그냥 바로 대출 받아가지고 네. 할 수도 있었을 네. 텐데 지금은 이제 절대적인 어쨌든 그 금리 이자가 좀 있으니까 네. 그 정도로 빠르지는 않을 빠르지도 것이다. 않을 거다. 예. 그러면 이제 소장님 얘기를 들어보면 생각보다 뭐 내년 한 중반 이후부터는 분위기가 좀 많이 지금하고 좀 달라질 수 있겠네요. 저는 그렇게 전국적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의 기초는 전세 시장이 뭔가 빠르게 안정화되고 좀 네. 상승하면서 네. 그러면서 사람들의 어떤 심리가 확 바뀔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네, 그게 이제 공급량이 내년 하반기부터는 크게 줄어들거든요. 이 전국적으로. 네. 그래서 이제 금리의 영향이 크게 없다면은 외부의 영향이 없다면은 저는 거의 뭐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한 30년 부동산을 네. 공부해 본 결과에는 거의 내년에 움직일 가능성이 농후하다. 그렇게 보는 이게 거죠. 저도 이제 뭐 해본 지가 뭐 훨씬 더 적지만 보면 이제 금리 때문에 막 엄청 스트레스 받았던 적보다는 네. 사실 공급이 더 힘들잖아요. 네, 맞습니다. 부동산 시장. 맞습니다. 네. 근데 이제 지금 이제 금리가 이제 빠르게 올랐지만 이게 또 뭐 빠르게 내려가거나 막 그런 건 아니고 최소한 유지만 되더라도 금리 변수 빼고 생각하면 사실 이제 공급과 이제 수요가 가장 핵심인데 네. 그런 거 보면 내년 하반기부터는 확실히 좀 공급은 뭐 유의미하게 줄어드니까 네. 그거에 조금 더 그리고 임대차 3법 끝나는 시점이 이 4년차 시점이 2024년 그렇죠. 말이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이제 시장에 나오면서 전세를 자극할 수 있고 네. 그분들이 샀던 전세보다 더 높은 가격에 전세가 되어 있을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렇죠. 4년 전 가격보다는 좀 높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전세가 올라갈 확률도 되게 높잖아요. 그러니까 공급도 없는 상태에서 그래서 확률적으로 되게 높은 시장에 와 있다는 거죠. 내년에. 그러면은 또 이제 대구에 계시니까 또 하나 또 여쭤보면은 이제 맨날 이제 서울 얘기만 하고 이제 경기도 얘기만 하시니까 그 이제 지방에 계신 분들은 이제 지방 시장 어떻게 되냐 이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 뭐 지금 2020년부터 인구 감소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지방에 있는 분들도 막 서울 막 이사 오고 막 젊은이들 막 떠나고 막 이러는 상황에서 지방 시장에 다시 한번 좀 어떤 뭐 바람이 불 수 있을까 이거에 대해서 약간 회의적인 분들도 좀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거는 좀 다시 한번 또 상승할 수 있는 분위기가 있다고 하셨는데 그게 좀 설명을 조금 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원래 지방이 짧은 사이클로 움직이는 시장이거든요. 네. 왜냐하면 작은 시장의 특성입니다. 그게 공급이 미치는 시간이 짧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네. 그게 이제 지방에 이번에 이제 금리가 올라가면서 올라가는 타이밍에 금리 영향을 직격적으로 받았어요. 네. 근데 하락도 아마 수도권보다는 조금 늦게 하락이 시작했거든요. 공급에 영향이 미치다가 금리 영향이 미친 거죠. 네. 그래서 이게 공급의 영향이 끝나기 전에 금리 영향이 먼저 미쳐가지고 그 여파가 지금 또 남아 있는 상태에서 이쪽 왔다고요. 근데 그 다시 공급 부족하니까 연장선에 들어간 거죠. 그래서 공급의 시장이 지금 들어오게 되게 되면은 지방이 훨씬 더 시장이 안정적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큽니다. 이 실거주 하시는 분들은 집이 없으면 어떤 선택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그렇죠. 선택할 수밖에 없는 환경에 들어가게 되게 되면은 결국은 뭐 내가 대출을 끌어서 자기 형편 맞게 해야 되겠죠. 그러면서 시장의 매매가를 조금 작용할 거라 보고 있거든요. 그게 이제 지방 소도시가 더 빠르게 움직이고요. 부산, 대구가 좀 더 느려요. 네, 아무래도 규모가 크니까. 네. 그래서 이제 공급의 시장에 미친 영향의 시간의 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네. 이제 저도 이제 지방에 뭐 이렇게 예전에 투자도 해놓고 한 것들이 있는데 보면은 지방은 또 이게 신축은 또 막 쫙 또 인기가 많은데 또 구축은 또 상대적으로 이제 공급이 늘어나니까 또 네. 확 또 힘들어지고 막 이런 맞습니다. 것들도 있는데 네. 그럼 뭐 내년이나 내후년은 뭐 좀 지방은 좀 신축이 조금 더 좀 강세라고 봐야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이게? 좀 애매한 부분인데 왜냐하면은 과거 2008년 과거에 우리가 했을 때는 그때는 고분양가였거든요. 고분양가여서 신축이 많이 힘들었어요. 지금은 저분양가이기 때문에 분양가 자체가 낮아요. 그래서 구축하고 신축하고 차이가 별로 없어요. 오히려 신축이 더 효과가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고분양가라는 거는 이제 구축 대비 좀 너무 네, 많이 비싼 너무 거였죠. 높게 이제 분양했기 때문에 그때는 그 신축이 많이 힘들었거든요. 네. 그 대형이 그때 많이 공급됐고 네. 지금 또 대형이 공급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하고 그때하고는 좀 정반대의 상황이죠. 그래서 저는 신축이 오히려 더 좋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지금 이제 그 저분양가라는 걸 또 오해하실 수도 있으니까 네. 이제 싸다가 아니라 주 시세보다 주변 대비 네. 뭐 많이 비싸거나 이런 건 아니기 그렇게 때문에. 아니다. 그렇게 보고 그럼 오히려 지방은 약간 신축이 조금 더 앞으로 좀 각광을 받을 수도. 저는 분양권 되게 좋다고 보고 있어요. 분양권 네. 쪽. 네. 오히려 지금 뭐 미분양이기도 하고 이러니까. 왜냐하면은 이제 인플레이션이 실질적으로 물가를 자극하잖아요. 네. 지금 분양했는 것들이 나중에 재분양하게 되면은 같은 가격을 분양하기 힘들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미분양들이 지금의 시점에서 분양한 거잖아요. 가격이잖아요. 이게 3년 뒤에 되면 이 분양가가 나올 수 있을까 생각해 보면은 네. 지금 분양가가 어떻게 보면 되게 싸다고 느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분양권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권하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지방은 또 그렇고. 네. 그러면 이제 서울 경기권에도 좀 신축의 효과가 조금 더 셀까요? 아니면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요즘에는 여전히 이제 신축은 좀 효과가 더. 네. 근데 지금은 왜냐하면은 고분양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효과가 더 있습니다. 근데 서울은 지방보다 조금 차이가 있는 게 뭐냐면은 이 아파트 재고 주택 비율이 서울이 훨씬 낮아요. 네. 이 아파트 자체만으로도 경쟁력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구축 신축에 대한 갭이 좀 적은 편이고 네. 지방으로 가서 갭이 좀 큰 편입니다. 그건 재고 주택의 차이 있거든요. 지방이 훨씬 높죠. 한 60몇 %. 네. 서울이 아직 좀 낮은 걸로 네, 알고 맞습니다. 있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서울은 아직도 뭐 빌라나 뭐 이런 데 사시는 분들도 네, 맞습니다. 있으니까 네. 아파트면 좋다 이러지만 네, 네. 지방은 조금 더 신축 선호도가 조금 있는 것 맞습니다. 같기는 합니다. 이제 저축 아주 오래된 아파트 선호도 많이 떨어져요. 네. 빌라는 아예 지금 안 되고요. 네. 그러니까 조금 더 이제 좀 극단적이기는 하지만 네. 이런 것도 좀 반영을 해가지고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